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출범 초기 국회 대책에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건강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조차 어제 제출 기한 만료 시점까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말한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배제 요인 중 병역 면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무려 4가지에 해당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깔아뭉개고 시간만 보내면 인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온 과거의 나쁜 행태와 무엇이 다르고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심지어 위장 전입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고장났네? 어디 좀 이따 할까요? 야당 탄압이 시작됐는 거네. 야당 탄압이 시작됐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이것도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네. 네. 잘 들립니까? 네. 네. 이 후보가 심지어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 변동 자료,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 등 지방세 납부 현황 및 체납 현황 자료 등 언제든지 후보자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 현황, 국회의원과 도지사 재직 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받은 처분 현황들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사청문을 받는 후보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 입장을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했던 것처럼 공직 후보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나 인신 공격을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무조건 인준해 달라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이고 제1야당인 저희들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거듭 밝힙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이런데 이어 줄줄이 이어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각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심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정상적으로 정부를 출범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선언한 5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요인 중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다면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이고 국민과 국회의 양해를 구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자세가 놀라울 뿐입니다. 비록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아들도 미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문재인 특보는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 등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 시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 다시 정부의 고위 공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선언한 원칙을 본인의 인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사원에 지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3차례나 감사가 이루어진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시키는 것이 정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위협하는 이 시기에 과연 전 정권의 사업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도 시급한 국가 우선 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 메토 업무 지시라는 형태로 내려지는 일종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야당과의 건강한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지난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분명하게 제기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런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임 정부가 했던 국책 사업들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정부의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고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면서 부관 참시하듯이 보복하고 뒤집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 같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해당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또한 재현되지 않아야 할 비극입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까지 하고 나서고,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특히 청와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고 감사원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리는 모순이 뻐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래서 공정해야 합니다.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발표돼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대 과제 면면이 극렬한 정치 공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전교조 문제입니다.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편향된 정치활동, 편향된 교육에 앞장섬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권 태중운동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4년 당시 선언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정당한 징계였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전교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새 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으므로 빚진 과거를 잊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라는 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2년에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 2016년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전교조 활동이 교육적인 것인지 의심될 때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국교총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를 뒤집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정치투쟁화하는 전교조를 국민은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교조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었다고 해도 여야 협치 정신을 무시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집단만 편들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영역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했는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낯선 표현이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선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 정부 출범 10여일밖에 안 됐다고 해도 이렇게 커다란 국민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을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아무런 상의나 소통 없이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듯 수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보고서의 관리의 허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그러한 점이 집권 세력으로서 자질 문제를 있다는 것을 많은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를 포함하여
대부분 공약이 여야 협치를 무시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된 날 자유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보 간 공통공약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공통되거나 유사한 공약 실천에 앞장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어제 민생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문제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공약 실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 맞춤형 복지제도를 체계화해서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각 세대별 맞춤형 복지 공약인 것입니다. 영유아의 경우에 가정융합수당을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은 소득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초, 중, 고생의 경우 소득 하위 50% 가구 학생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미래양성 바우처를 지급하고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또한 청년에서 중장년까지는 청년 취업대책과 더불어서 근로소득 장려제도 일명 EITC 제도인 저소득층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060 은퇴자에 대해서는 반퇴 교육을 실시해서 제2의 인생의 출발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공약은 막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므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 당이 공약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국민이 우려를 줄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공약 실천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안합니다. 정치 공방과 별개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의 본질, 협치의 모습을 우선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내 수석으로서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조차 하지 않아서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받았던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리한 내용은 논점을 흐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낙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점은 우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기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주제하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 전입, 병역 면탈, 탈세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당한 자료이며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때 다른 후보자들은 당연히 제출하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이낙연 후보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당내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총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는 경제 분야, 외교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 이렇게 해서 우리 당 소속 간사님들과 의원님, 전문 의원님들 그리고 외부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 그리고 당내 수석 및 보좌진들로 구성된 3개 분야의 TF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에 이 안을 구성 완료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 측에 자료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자 1시간 뒤에 어떤 취합 자료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부 이유를 당초에는 후보자의 미동의,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했다가 이번에는 사생활 침해 이유 이렇게 거부 이유만 바꿔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임명 동의안에 포함된 기본 자료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의 아들이 2012년 5천만 원대의 아우디 차를 사면서 허위 재산 신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또 전셋집을 얻을 때 아들 부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또 소득은 3천만 원인데 지출은 8천만 원인 의혹, 이런 등등의 그 아들의 소득과 납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세, 지방세 이런 세금 납부 실적을 자료를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그림 로비 및 강매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전남의 공기업이 그림 2점을 구입한 것 이외에 후보자 부인의 전시회에 몇 점을 걸었고 몇 점이 팔렸는지, 누가 사갔는지, 또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후보는 이 역시 사생활 침해와 비밀의 침해가 우려되어 자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그림을 사간 전남개발공사 인사는 그때 초청장인가 그런 게 왔을 거예요. 왔으니까 갔겠지. 안 왔으면 어떻게 연락을 받았으니까 가서 샀겠지. 의원들도 거의 참석했거든 거의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의 불법 보훈 인사 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도지사 경선 당시에 2만 명 당원에 대한 5천여만 원의 당비를 대납했던 혐의로 그 구속 처벌된 최측근이 출소된 지 4개월 만에 전남도 정무특보에 임명이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자의 경우 5년간 공무원직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도 예산으로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는 사실상 공무원에 앉혀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 제출, 또 당시 당비 대납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6명에 대한 보훈 인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따른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본 자료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것조차 없다 식의 거부를 하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최대한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을 시에 생기는 모든 책임은 총리 후보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 시한으로 본다면은 지난 일요일 21일 날 오후 5시가 사실상 자료 마감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네 분의 의원님들이 그 자료 요구의 부실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젯밤 9시 밤 10시에 자료를 제출 반박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아들 병력 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술 이후에 수술이나 진료 기록을 내라 하니까 수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수술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병의 경과에 대해서 진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력 면탈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병력 면제받을 때는 엄청난 병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위에 난 다음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술한 이후에 수술하자마자 병력 면제를 받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그 아드님의 그 병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거 국민적 의혹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수술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후보자 측의 아들 위장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 학적 변동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 심지어 같은 당에 있는 전해숙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약 7명의 의원이 20건에 대해서, 종류는 뭐 수십 건이 되겠죠. 내용에 대해서는 20종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은 하나도 없이 다 똑같습니다. 100% 그 자료가 똑같은 것이 100% 똑같은 것이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개인 자료가 포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육부 입장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낸 거는 총리실에서 인사청문회 그 준비 측에서 개인 신상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세청이나 뭐 이런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20건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하나만 이렇게 똑같은 것은 아마 우리 그 헌정사상에 이 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기록이 아마 특이한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방세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뭐 직계 좀비속 등 부동산 거래 자료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이 후보자 측은 임명동의안 요청 수료 이미 첨부해 제출했다. 이건 정확한 해명이 아닙니다. 본인 것에 대해서 제출했지만 그것도 아주 부실하게 구체적인 내용 없고 추상적으로 총액에 대해서만 제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존속이 없다면 비속에 대해서 그는 아예 깡그리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명도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후보자 측은 범칙금 과태료 납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 경찰청에 개인정보 자료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지 전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문제를 일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어제 오후 2시 50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자 어젯밤 10시에 이 해명 자료를 낸 것 그 자체가 또 새로운 부실 덩어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해명에 아예 싣지도 않았는 자료들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판 기념회와 관련된 자료가 일체 아예 깡그리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소득세를 제대로 냈느냐? 그리고 또 재산 신고가 정확하냐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출판 기념회가 여러 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출판 기념회 있었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있었는지 사실, 책 발행을 과연 인쇄소에서 몇 부를 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부가 팔렸느냐, 모금 액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인의 미술 작품과 관련된 그것도 우리 재산 신고나 소득 신고는 부부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결코 개인의 사생활이 될 수 없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또 공직 적격성의 이 점검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는 미술 작품 그러나 전시한 총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판매된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판매처는 누구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구입자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일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면은 남도 아닌 자기 부인의 사생활인데 부인의 그 미술 이 작품 전시회에 초청장 이름은 바로 국회의원 이낙연,
그리고 그 미술 작품 도록에 보면은 추천사에 보면은 국회의원 이낙연이라는 게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적어 있으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검증에 들어갈 때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다. 그러면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이고 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으면 초청장 자체에 국회의원 이낙연이나 그리고 또 도록에 추천사에 국회의원 이낙연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숨이 일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러면은 도록이나 추천사나 초청장에 자기 이름을 넣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력 미이행에 대해서는 일체 진료 기록이라 했는데 이 수술 이후에 병력 면제 이후에 그 진료 기록을 일체 거부했는 것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면제받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갔을 거고 그 이후에 제대로 다 나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도 이것을 거부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청문회를 거의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을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는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 판단은 국민들이 준엄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재산 신고 내용 중에 2014년 9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된 뭉칫돈 7,240여만 원의 채무 변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한 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2014년도 7월 16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의 4인간 채무로 7천만 원, 농협 채무로 690여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지사 당선이 된 후에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은 이거는 2014년 9월 30일자 관보에 게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채무 7,490여만 원 중에 7,240여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있었던 2014년 두 달여 만에 7,240여만 원의 거액을 변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상에 본인 또 신고 대상자인 배우자, 모친, 장남 이분들의 예금, 채무 등 재산상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이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의 구두 해명에 의하면 2011년 초부터 201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7천여만 원을 모두 변제를 했으나 재산 신고상에 누락이 되었다고 해명을 합니다. 수천만 원의 거액을 변제를 하면서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는 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재산 신고상의 최종적인 확인 및 책임은 등록 의무자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수년간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채무 변제 당시에 어느 계좌에서 어떤 돈으로 언제 변제가 되었는지 통장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 정보나 또는 신상에 미칠 우려라는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소명 자료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가 야당일 때 철저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검증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낙마한 사람들이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일단 먼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집 1번 주제와 관련돼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 취임을 배제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병역 면탈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뭐 등등 이런 대선 공약집에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 스스로가 정한 그 인사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대청소와 구시대 청산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의 적폐청산까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공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공직 후보자들이 능력 있고 하자가 없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사실 저도 관련 법안을 19대 때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5대 비리 관련해서는 이건 절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추천을 할 때 청와대나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그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병역 이행 여부, 부동산 투기 문제,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이런 거 갖고 시간 낭비하는 게 저는 적절한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우려스러운 건 일부 장관 그 추천을 하면서 뭐 이중 국적이나 위장 전입 문제를 스스로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후보자 본인이 위법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공개를 해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하는 게 아닌지 왜 이렇게 자인하는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추천해 놓고 그 뭐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향후 좀 청와대에서는 이런 본인이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그 원칙에 맞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5년 53만 개에서 10년 만에 지난 2015년에는 163만 개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에 나온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 가운데 고용 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인 제조업의 경우 5,7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요. 현지 고용 인력은 모두 28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런 해외 진출 제조업 공장의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2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 2013년 유턴 기업 지원법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턴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이 43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 제도의 문제는 아닌지 국내 복귀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국내 복귀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다퉈 규제를 풀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를 일자리를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고 한 개의 규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기업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15%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해외로 나간 제주공장의 자국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폐지, 또 국가 전략 특구를 통한 규제 개혁,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을 지원한 결과 자국 복귀가 늘어나며 메이드 인 재팬이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의 유턴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네거티브 시스템, 또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 프리 존법,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순위가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청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밝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우리 자유한국당부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